자, 이제 573쪽에 주택의 공급 파트를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파트. 공급 파트에서는 일단 그 공급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조금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중요한 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넘겨보시면 그 574쪽의 그 박스 첫 번째 위에 박스를 보시면 기억번에 위에 박스 중에 기억번 보시면 사업주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체 중에서 주로 민간 사업주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공사업체는 빼고요. 그럼 민간 사업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아랫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해도 되는지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돼. 이거를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그런데 여기서도 괄호 속의 얘기는 복리시설의 경우다. 그러면 신고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 상가 같은 복리시설 중에서는 주택이 더 중요한 것이라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러면은 승인까지도 안 가고 더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 복리시설이라면 주택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요건에 맞춰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구별하시되 누구는 공공주택 사업자라면은 아예 승인 신고 필요 없다. 공공은 믿어주니까 알아서 모집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그 정도를 여기서 이제 봤다라면은 다른 건 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공급 파트에 나오는 중요한 건 네 가지 분양가 상한제부터 하겠습니다. 576쪽에 02번에 1번 분양가 상한제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제가 공급 파트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시장 질서를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요것이 이제 사업주체가 지켜야 될 일이라면, 요거는 분양권이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개인이 지켜야 될 걸 얘기하는데요. 먼저 요거부터 나온 겁니다. 원래 이 분양가라는 건 원래는 옛날에는 사업주체가 스스로 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분양가라면은 여기 이제 택지를 구입해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것이 분양가가 되는데, 요거를 사업주체에게 맡겨놨더니만 너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분양가를 법에서 정하겠다. 당신이 실제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얼마 지급했는지 상관없이 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법에서 정하는 것만큼만 받아라. 이렇게 정해놓고 그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 분양가 더 받으면 안 돼요. 그 이하로 받아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하는 게 기본이고요.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보시면 양가를 1번에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뭐 단체 공급한다, 뭐 국가유공자에게 특별 공급한다, 조합원에게 따로 준다 그런 거 말고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서 이걸 전제로 해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분 중에서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제공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어디서 짓는 걸 얘기하느냐? 박스 1번 공공택지라면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민간택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간택지에서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민간택지에서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바로 뒤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면 어디서든 다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받아라. 민간택지는 원칙적으로 안 받아요. 근데 민간택지에서도 주택가격의 상승 우려가 있어서 특별히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게 되죠. 거기서만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적용 대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가로 2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양가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받는 경우로서 기억하셔야 돼요. 안 받는 경우 양가로 1번에 해당되더라도 안 받는 경우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항상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웬만한 혜택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애초에 처음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아예 피했던 겁니다. 제일 큰 혜택.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안 받기로 의결한 경우. 그래서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안 받기로 위원회에서 안 받기로 의결하면 안 받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한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분양할 때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안 받겠다고 의결하면 돼요. 근데 이건 뭐 의결해야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이 좀 더 의미가 있죠. 관광특구에서 부산의 해운대 같은 데가 대표적인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설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을 얘기해요. 관광특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큰 거를 유도하겠다는 큰 거를 지어야 그 관광특구가 마치 홍콩의 야경처럼 그죠? 큰 거 발전시키겠다,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안 되고 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치 건축법에 나와 있던 초고층 건축물과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자, 우리 건축부에서는 초고층이 50층 이상이어서 50층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층수는 50층 이상은 똑같은데 왜 150m가 되냐면은 건축법에서는 상가 등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개층의 높이를 4m로 봅니다만 주택법에서는 주택만 다루고 보통 상가보다는 주택이 낮기 때문에 한 개층을 3m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층을 초고층 높이로 기억하시되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 적용 안 받는 예로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정도면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 좀 더 붙일 겁니다. 좀 더 붙일 것이고 넘겨보시면 578쪽에 양가로 5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와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바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땅입니다. 민간택지에서 지정권자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하고요. 이 국장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영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국장이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금 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그냥 지정한다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적용 기준이 그 핵심이라고 해서 적용 기준 해는 거 여기 약간 그 개정된 거 반영 안 돼 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1, 2, 3 그 박스에 1, 2, 3번은 맞아요. 1, 2, 3번 맞는데 그 전제 조건이 안 돼 이러면 안 돼. 예. 뭐 3개월 동안에 2배 초과한 그런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 아니요 투기과일지구로서 다음 하나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핵심에서 박스에 어차피 오늘 볼 건 아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세 번째 줄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써서 여기까지를 지우시고 그거 대신에 투기과일지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옛날에는 이 요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라 차원에서 많이 상한제 적용직을 확대하고 싶어서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거를 투기과일지구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서울 전체가 투기과일지구이기 때문에 투기과일지구에만 해당이 되면 그 투기과일지구 중에서 아래 1, 2, 3번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완화시켜 놓은 건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뭐 개정된 게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됐고요. 됐고 부장가 상한제 적용지가 어떤 것이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 자 넘겨보시면 이제 582쪽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이게 이제 그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로 나오는 얘기인데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요것도 이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요것도 그 틀을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주체가 사업을 차례 갖고서 나중에 입주 예정자가 계약하고 나중에 잔금 내고 들어오면 예정자에게 잘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이 관계에서 사업체가 한번 지어서 공급하는 과정을 살짝 보시면 먼저 대지를 확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대지를 확보하는 순간에 사업체가 자기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서 자기 앞으로 해놓을 겁니다. 이렇게 등기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요. 사업 승인 신청해서 받습니다. 아까 그 절차 중에서 이제 이 공급에 관련된 것만 제가 추려서 볼 거예요. 사업 승인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착수 신고를 해서 열심히 공사를 해서 이때 완공이 됐다라면 완공된 주택은 사업주체가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완성된 주택은 사용검사를 받고 쓴다 그랬잖아. 그죠? 사용검사를 받고 쓰는데 이 사람이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입주 예정자가 잔금 내고 들어오면은 입주 예정자에게 등기를 해줘야 이전 등기를 해줘야 입주 예정자가 안전하게 취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넘겨주기 전에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에게 해가 되는 등기를 할까봐 그거 맞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용익권을 설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처분행위를 한다면은 입주 예정자가 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체가 너 당신 명의로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지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못하는지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요 중간쯤에 사업승인과 사용검사 요 사이쯤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이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아까 우리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은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때부터 충분히 보호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중간에 그린 것은 사업 승인도 받기 전에 입주자 모집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업 승인 받고 나서 모집하되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이 아직은 원칙이기 때문에 시공하기 전에 요 사이에 대충 그려놨고 이때부터 보여주면 충분해요.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도 신청하기 전이라면은 보호 대상인 입주 예정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시부터 이제 입주 그 공급 가격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최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로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통제를 하느냐?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를 시키거든요. 입주 가능일 보통 사업주체가 입주할 사람에게 당신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가능일을 통보해주는 입주 가능일을 얘기합니다. 사용검사 받고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 가능일은 제가 그려놓고 이 입주 가능일은 입주 가능일이 바로 예정자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일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은 입주 예정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60일 정도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마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내 등기를 마치라고 하는 얘기가 주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까지 이 기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입주 예정자가 해도 된다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예정자 동의 없이 예정자를 해칠 수 있는 각종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때지만
주택조합이 할 때만큼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따지는 예외가 있어요. 이건 주택조합이 할 때만.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할 때는 입주자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따지는 것도 이건 주택조합이 할 때 예외고 원칙 예외 구별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이때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라면은 그때 형사처벌 들어가는데 형사처벌이 너무 약해요. 사업주체가 만약에 이때 등기 등을 해서 그러면 예전에 많은 피해를 준 예도 옛날에 많았는데 여전히 참 너무 작게 2년의 징역으로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체가 위반했을 때 아주 참 부당한 규정인데 물론 이 형사처벌은 잘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위반한 사람이 많아져 갖고 그때 사회적 문제가 많이 컸었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컸지만 2년 2천만 원짜리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바꾸지는 않고 그에 대책으로서 부기등기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요거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부기등기 제도. 이형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게 좋은데 그건 그대로 두고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이 대지나 주택은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해놓고 부기등기 이후에 다른 등기를 했다 그럼 그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럼 입주예정자가 그대로 보호를 받거든요. 이게 부기등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가 바로 부기등기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부기등기를 하고 그 이후의 것을 무효로 만들어보기 때문에 부기등기 시기가 예정자 보호랑 직결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리 대지는 이때 사업주가 취득하지만 이때 부기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사업 승인도 받기 전이고 사업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일단 대지를 취득한 입장인데 이때가 아니고 대지에서는 쭉 오다 언제부터 보여주면 되겠어요? 쭉 오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시에 부기등기가 안 돼 있으면 승인 안 내주는 거예요. 승인처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 뒤에 것은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보여주면 되니까 이때부터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건데 주택은 이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주택은 나중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없는 거 주택이 완성도 안 되는데 무슨 등기를 합니까? 그래서 모든 등기는 보존등기에 터잡하기 때문에 주택은 나중에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는 이때 할 필요 없고 입주자 보호책이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하면 되고 주택은 이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게 되면 최대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기등기 이후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03번에 1번을 보시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보통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괄호 속에 주택조합의 경우만큼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때 이후부터 예정자가 그 주택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입주 가능일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업주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똑같은 날 연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예정자가 동의 좀 상관없고 예정자 동의 없이는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못하느냐? 박스 1번 해당 주택이나 대지에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거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2번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건데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임차권도 등기되는 거 등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등기가 되면 이것도 예정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등기되는 임차권 등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아예 매매 증여도 방법으로 처분한다? 소유권을 내고는 처분? 더더욱 안 되겠죠. 이런 거 못합니다. 일단 못하는 거 일단 보시고 못하는 거 보시고 2번에 부기등기 한번 보세요. 2번에 부기등기 보시면 양가 1번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어떤 내용을 부기등기 해야 되느냐? 해당 주택이나 대지가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으로 이룰 수 없는 재산임을 이런 사실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부기등기 하게 돼 있어요. 양가로 3번 보세요.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 부기등기 시기가 중요합니다. 보호랑 직결돼 있으니까. 아까 그래서 설명했죠. 이거를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쭉 오다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라.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때 못하고 나중에 완성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라.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라. 이 둘을 구별하시는 거. 대지와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주체는 사업 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이 부기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제 입주 예정자 보유주가 끝나기 때문에 원칙은 말소해서는 안 돼요. 원칙은 말소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할 수 없다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말소할 수 있는 사유고 뒤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소해서는 안 되는데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다시 보시면은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어요. 아니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되면 이제 공사할 수 없잖아요. 공사할 수 없는데 보호조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공사 자체를 못 하는데 아니면 예정자가 이미 이전들을 신청했답니다. 이미 자기 앞으로 신청을 했으면은 말소를 하더라도 말소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사람이 선순위에 있으니까 먼저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말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정자 보호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다만 소유권 이전들을 신청하던 때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말소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로부터 60일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60일이 지났다 이러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는 말소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말소가 안 됩니다. 근데 양가로 4번 보시면 부기등기 효력.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참 등의 목적으로 했다. 부기등기 이후에 여러 가지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는 볼 수 없는 부기등기의 가장 강력한 효력을 얘기해요. 공시법에서 부기등기가 이렇게 뒤에 등기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강력한 효력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익을 위해서 아예 뒤에 것을 저절로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당권 설정의 핵심은 했고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05번에서는 공급지석 교란금지가 나오네요. 공급지석 교란금지. 원래 법적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먼저 나왔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공급지석 교란금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공급에 관련된 시장 질서를 교란,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급지석 교란금지로서 취지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의 공급 질서를 아주 안정화시키는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뭐 돈 좀 주겠다, 좀 팔겠다, 돈 더 줄 테니까 팔아라. 그 사람이 팔거나 그 사람이 사거나 뭐 이렇게 팔고 사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집 마련을 막는 것을 공급지석 교란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아라. 남에게 팔고 사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공급지석 교란금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느냐, 금지시키느냐, 일단 그거 보는 게 기본이에요. 위반했을 때 대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가장 기본이 05번에선 1번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 박스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가 대상이고요. 요거부터 보셔야 되고, 그런데 박스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금지되어 있느냐? 양도, 양수.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양도한다. 넘겨받는 사람을 양수. 근데 여기서 금되는 양도, 양수 개념이 괄호 속에 보시면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기본적으로 넘겨주고 넘겨받는 거 다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증여든 매매든 대표적인 매매 유상으로 넘기든 공짜로 내 물건 내가 주겠다 증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되 상속저당 제외, 상속저당 제외된다는 게 제일 유명해요.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 금지되는 양도 양수 개념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만 상속 저당은 제외. 그럼 상속 저당이 제외된다는 것은 상속 저당은 허용된다는 거예요. 허용된다. 하여튼 05번의 1번 중에서 상속 저당 제외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잘 확실히 체크를 해두시고, 제가 상속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디서도 못 막는다 그랬잖아요. 예? 어디서도 못 막아요. 상속은. 어떻게 막습니까?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사망 시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금지시키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어. 세상에 누가 막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도 이거는 못 막습니다. 상속은 그렇고 여긴 저당까지 허용된다는 게 여기서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빚이 있어갖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저당 잡는다. 저당권 실행으로 넘어가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택받은 증손아주의도 저당은 잡을 수 있어요. 상속 저당이 허용된다는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양도 양수 또는 알선하는 거, 공인 중에서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또 양도 양수 또는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각종 광고도 해서는 안 돼요. 간행물을 하든 유인물을 하든 전화, 인터넷 다 안 돼요. 광고 다 안 돼요. 아주 까다롭죠, 그죠? 양도 금지, 양수 금지, 알선 금지, 각종 목적 광고 금지.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이럴 때 뭐 입주자 저축증서 좀 뭐 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런 거 막 전봇대에 붙이고 했던 거, 이것도 다 안 됩니다. 그 광고 지금은 다 안 돼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허용했죠. 광고는 형 광고까지 다 금지시킨 거예요. 누구든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업되는 증손화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을? 박스 1번이 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조합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 규정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정확하게는 지역과 직장조합원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조합원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밀하게 보시면 지역과 직장조합원지위예요. 그냥 조합원지위로만 보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 리모델링 조합은 새로 건설 공급 받는 게 아니라고 했고 지역과 직장 조합원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건설한 조합주택 중에서 조합원들이 우선 공급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 규정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면 이것이 지역 직장 조합원 지위를 얘기합니다. 이걸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넘기지 말고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겁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 지금은 입주자 저축 증서가 하나밖에 없죠. 종합저축 증서, 누구나 가입하는 종합저축 증서, 이것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3번의 주택상환사채,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공포에 나오는 4가지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들어가요. 왜? 이것만큼은 다른 채권과 달리 주택으로 상환받는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급서 교란금지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은 여기에 안 걸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주택상환사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 0에서 정하고 있기를 기업번의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나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건축법에서는 또 최근에 이 철거라는 말을 해체로 좀 바꿔놨는데, 최근에 말을 또 왜 쓸데없이 바꾸는지 몰라요 요새. 그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것도 곧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택법에서 이 철거라는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안 쓰고 해체라고 쓸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법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철거 계속 그렇게 써왔는데 왜 꼭 해체라고 다시 바꿀까 그거를?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그 법에서 바꾸면서 건축법에서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주택법은 아직 얘기는 없어요. 철거가 해체가 쓸데없이 그냥. 하여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것도 다 여러분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 딱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로 지었으면은 이제 여기서 철거 명령 내릴 수 있고, 계속 그 사람이 스스로 안 한다면 무허가 건물을 시장 등이 그냥 철거할 수가 있거든요. 안 따르면은 행정대집행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데 무허가 건물이니까 무조건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귀한 주민들인데 대책은 세워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무허 건물 확인서라든지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등을 발급하게 되면 요거를 철거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것은 뭐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라든지 그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니은번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예를 들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런 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주대책으로 지어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 등이 대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다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반시 조치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공사 교량문제에서 그거를 잘 보셨으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하나 남아있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나오는 것이 일단 06번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같이 다 다루고 있네요. 제목을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라고 해놓고 1번은 투기과열지구 만이고 2번은 투기과열지구랑 전혀 상관없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3번에 나오는 게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3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나오는데 1, 2번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1번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예요. 자, 06번의 1번 투기과열지구는 말대로 투기가 과열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원래 분양권 입자로 선정된 집이 등은 예전에는 그냥 전매가 자유로웠습니다. 민법 원칙에 따라 그냥 자유롭게 전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모습이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시절에 투기가 과열되어 있으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를 일정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기 위해서 나온 최초의 제도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양가 1번 요거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예요.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좀 더 편하게 돼 있고 사실 국장 차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도에서 지정권을 줬습니다만 시도에서 할 때는 좀 더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국장이 많이 지정하고 서울에 대해서도 지정한 것도 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은 있습니다만 주로 국장이 주로 했을 겁니다. 자, 국장과 시도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지정 대상은 당연히 나중에 일부 살짝 보실 것이고 양가로 3번의 지정 절차를 보시면 양가로 3번의 1번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절차를 좀 더 물어요. 지정 기준보다는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하라. 보통 우리가 절차를 보시면은 어떤 행정청이 일을 할 때 그 바로 아랫사람, 바로 아랫 행정청의 의견을 듣는 건 많아요. 보통 원리가. 그래서 이제 국장이 한다 그러면 바로 아랫사람이 시도지사급이니까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의견 듣는 것은 의견에 구속되진 않거든요.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들으라는 얘기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국장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도 하도 의견을 듣고 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 이런 얘기도 나중에 집어넣지만 뭐가 뭐 그대로 검토 의견을 회신만 하면 돼 그냥. 구속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할 때는 편한데 시도지사가 할 때는 다른 일이라면 만약에 시도지사가 한다면 그 바로 아랫사람이 시장의수구청장이죠. 시장의수구청장의 의견만 들으라 그러면 시도지사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장의수구청장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윗사람인 국장과 의견도 아니고 협의를 하라래요. 윗사람의 의견 듣는 건 없어요. 의견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아랫사람 의견인데 아랫사람 의견 듣는 건 여기는 없고 바로 윗사람인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국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개발지구는 특이하게 옛날부터 국장과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국장이 할 때는 좀 편하게 아랫사람 의견만 들으면 되지만 시도의사가 할 때는 편할 수 없다. 아랫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 요 절차, 특이한 절차라 요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기개발지구는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고 2번에 조정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그냥 2번에 요 옆에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요거는 현 정부 들어서 새로 신설된 제도가 조정대상 지역인데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조정대상이 된다는 땅이야. 조정대상이 된다는 땅.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정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어디를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만이 지정을 해요. 국장만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아까 투기개발지구는 국장과 시도의사 두 사람, 여기는 국장만이 전국을 대상으로 지방을 조정하겠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장은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박스에 하나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만이 지정을 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국장이 시도의사 의견만 듣겠죠. 뭐 이거는 그런 건데 박스처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서로 다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니 주택에 대한 어떤 분양 등이 너무 과열돼 있어도 정상이 아니고 반대로 너무 위축돼 있어도 정상이 아니에요. 과열돼 있든지 위축돼 있든지 둘 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우리 과열지역 보실까요?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이게 과열지역입니다. 위축지역은 주택 가격이나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의 분양 등 매매 등 거래가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으로서 과열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효과는 아까 투기과열지역이랑 비슷합니다.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주택 분양 등을 그죠? 조금 더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조정대상지역의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역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 대신 위축지역은 거래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위축지역은 투기과열지역이랑 별개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역시 지정도시에 그렇잖아요. 동그라미 이번에 국장이 할 때니까 미리 시도의사 의견 듣는 건 뭐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랫사람 의견 듣는 건 다 비슷해요. 그리고 3번의 주택의 전매 제한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얘기해요. 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는 원칙은 전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분양권을 일정 기간 전매하는 걸 막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예요. 제가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권 전매를 하기 위해서 나온 최초의 제도라고 했고 조정대상 지역이 나중에 등장했지만 조정대상 지역 중에 특히 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거,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받자마자 시가보다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받자마자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분양권 전매 제한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내 집 마련 역시 안 되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택지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라고 얘기를 하죠.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보통 민간택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옛날에는 분양가 상한제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요거로서 제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일본 민간택지에서 짓는 것은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여기 들어가 있지 보통 여기 나와 있지만 나와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역시 옛날 그대로 분양권 전매 제한은 하겠다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 제한 하겠다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차이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여기라면 여기와 여기라면 입자로 선정된 지위만입니다. 지위만이에요.
입주자로 선정된지 당첨된지를 분양권이라고 하잖아. 분양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지위 외에다 주택까지도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지위에다가 주택까지도 전매 제한 받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아직 당첨된 지위 분양권은 당첨된 지위에 머물러 있지 아직 주택을 취득한 건 아니죠. 그죠? 요거는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처음에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 기존 주택을 통제한 게 아니고 당첨된 지위만 통제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나온 거지만 요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존 주택은 손대지 않고 요거는 이제 기존 주택까지도 손대는 거라고. 주택까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도 이 경우에 어느 때 전매 제한 받는지 요 틀에다가 살짝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매 제한 기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매 제한 기간 문제 나보고 틀리기 쉬워요. 워낙 많거든. 이게 잘 내지도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어도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에 1번 전매 제한 대상부터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주택이 됐든 선정된 지위, 당첨된 지위, 주택이나 지위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박스에 4가지 중에 4가지를 제가 살짝 써놨죠?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0년 범위에서 0이 저하는 기간, 10년 내에서 0이 저하는 기간이 최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것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인데,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이나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전매 등을 못한다. 알선도 못한다. 근데 여기 금지는 전매가 아까 공급세 교량금지에 나왔던 전매랑 양도 양수 개념과 비슷해요. 매매든 증여든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거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속만 제외잖아. 그러니까 아까 공급세 교량금지에서는 저당까지도 제외됐죠? 저당까지 제외죠? 여기는 상속만 제외입니다. 물론 그 대신 상속은 제외하지만 나중에 뒤에서 또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게 이제 허용되는 게 많죠. 자, 박스에 넷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구분한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만이잖아요. 이건 주택 아니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그 입자로 선정된 지위만이야. 주택 아니잖아요. 그 예외는 자세히 보실 건 없고, 예외 중에서 예를 들어 아까 위축지역이라면 아예 아니겠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느낌이. 그런데 1, 2번과 달리 3, 3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도 들어가고 지위도 들어가잖아. 4번도 주택도 들어가고 지위도 들어가는데 4번은 공공택지 외의 민간택지. 그러니까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는 벗어났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은, 개인들이 지켜야 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2번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엔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거 낸다면 뭐 틀리긴 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3번을 봐주시면, 일단 여기서 좀 쉬고 합시다. 여기서 좀 쉬고.